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병자호란의 역사 7부입니다. 남한산성으로 내려오던 평안도 병력은 오는 도중 매복을 받아 사령관이 포로가 되어버렸고, 남한산성으로 올라오던 충청도 병력은 용인의 험천 전투에서, 경상도 병력은 쌍령 전투에서 전멸해버리고 말았죠. 전라도 병력은 선봉대가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하여 방어에 성공했지만, 전라도 본대는 남한산성으로 가던 중 경기도 안성 부근에서 말머리를 돌려 충청도 쪽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병력은 조선군의 두 원수 김자점, 심기관이 데리고 경기도 양평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놀라울 만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죠. 다시 남한산성으로 돌아오자면, 청나라 측에선 진짜 조선이 항복을 한다면 조선의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오고 나서야 화친을 맺자고 하라며 겁박합니다. 인조는 자신이 나가면 곧바로 자기를 인질로 삼을 거라며 이는 받아들이기 곤란해했죠. 최명길은 차라리 주상전하가 아니라 세자가 남한산성 밖으로 나가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에 척허파들의 주장으로 인조는 세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화파들이 적은 국서를 청나라 측에 보내면 청나라 측의 사령관이었던 용골대가 조선이 계속 우리의 요구에 대해 변명만 해대고 황제의 요구를 듣질 않으니 받지도 않겠다며 거절합니다. 최명길을 포함해 주화파들은 청나라군을 어떻게 달랠까를 고민하였는데, 척허파 신하들은 청나라 측의 결전의 내용을 적은 글을 보내자고 주장할 정도로 당시 남한산성 조정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청나라군이 홍위포로 남한산성을 향해 포격하면서 남한산성 곳곳에는 홍위포의 포탄들이 떨어지고 남한산성은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더 무리한 요구를 해옵니다. 조선의 조정 내 화친을 배척하는 척허파들을 묶어서 청나라 측으로 보내라는 것이었는데요. 김류와 최명길 등 주화파들은 진짜로 척허파 몇몇만 대표로 묶어서 보내자고 주장했고, 실제 척허파들 중 일부는 차라리 자기를 보내라며 자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인조 입장에선 주화파와 척허파의 입장을 모두 지니고 있던 사람으로 척허파 신하를 당연히 내보내기 싫어했고, 소현세자는 답답한 나머지 차라리 자신이 나가 인질이 되겠다고 자초하기도 했죠. 1월 22일 강화도가 함락됩니다. 앞서 인조가 소현세자와 남한산성으로 들어오기 전 왕자와 공주들, 비빈들, 그리고 왕실 어른들을 먼저 강화도로 보냈다고 했죠. 당시 강화도를 지키던 총사령관은 강화유수 장신이었습니다.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와 청나라 총사령관 용골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있는 동안 홍타이지의 동생 예친왕 도르고는 3만의 병력을 끌고 강화도를 향했습니다. 도르고는 김포에서부터 강을 건너면서 이 강화도를 향해 홍위포를 무수히 쏘아댔고, 조선군은 홍위포 소리에 겁을 먹어 누구도 청나라군 근처로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강화도 강변의 수비 방어력이 약해진 틈을 타 도르곤의 나머지 청나라 군대가 모두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때 청나라군이 탔던 배들이 대부분 나룻배들이었다고 합니다. 청나라군도 옛 모문룡의 수군을 합류시킨 시점이라 배를 크게 만든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굳이 나룻배를 타고 빠르게 넘어온 건 청나라군도 최대한 빠르게 강화도를 함락시킬 생각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모든 전황이 다 청나라군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어쨌든 공격해온 입장에서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고 남한산성에서는 강화를 하겠다느니 말겠다느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으니 청나라군은 보급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홍타이지가 동생 도르곤을 강화도로 보낸 건 빠르게 강화도를 함락해서 조선의 조정이 빠르게 그만 항복하기를 원했던 거였죠. 청나라군이 강화도로 들어왔는데 강화도의 책임자였던 강화유수 장신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강화유수 장신은 강화도 남쪽의 광성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장신은 도망쳤습니다. 장신의 부하 정수 중 구원일은 강화도의 총책임자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너무 한심하게 여겨 차라리 하극상을 일으키자며 장신을 죽이고 본인이 강화도의 책임자가 되어 청나라군과 싸우겠다고 나섰으나 장신이 이마저도 알아차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구원일은 통곡하면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죠. 오늘날 김포에서 강화도로 이어지는 북쪽 다리를 건너면 갑곶돈이라는 곳이 바로 나오는데, 도르고는 이 갑곶돈에 주둔하였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강화 전쟁박물관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갑곶나루에는 황선신이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청나라군이 공격해 전멸해버렸죠. 강화도 최전방을 모두 무력화한 도르곤의 청나라군은 왕족들이 기거하던 강화도의 메인성을 포위합니다. 한 나라의 왕과 세자는 모두 남한산성에 있는 상황.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던 복림대군은 아버지와 형이 없는 마당에 본인이 왕실을 통솔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용사를 모집해 출격했으나 대적하지 못한 채 덜어는 죽기도 하고 덜어는 상처를 입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왕자가 직접 싸움에 나섰다는 게 믿기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닐까, 그냥 복림대군이 말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지만,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으로 등극합니다. 추후 효종이 죽고 그의 어깨가 너무 넓어서 관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며, 효종이 휘둘렀던 창은 너무 무거워서 아무도 들지 못했다고 할 만큼 훗날 효종이 되는 복림대군은 헬창이었습니다. 그런 복림대군이니 뭐 나가서 싸웠다라는 게 아주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여하튼 복림대군이
도르곤이 나가 싸우기는 했지만 상처만 입고 돌아왔고, 예친왕 도르곤은 성에 소리치기를 성을 함락시키는 건 쉽지만 우리의 황제가 강화를 맺고자 하시니 굳이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고 했습니다. 복림대군은 신하 한 명을 도르곤에게 보내 강화 협상을 추진 중인지 확인해보라고 했고, 도르곤은 조선의 신하를 예후에 맞게 대우해주자 복림대군도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성문을 열고 도르곤에게 향했습니다. 도르곤은 복림대군을 왕자의 예에 맞게 대우해주었고, 그렇게 도르곤의 청나라군은 성 안으로 들어와 강화도가 함락되고 말았죠. 도르곤은 청나라군이 괜한 학살이나 약탈을 일삼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군유를 잡았으며, 복림대군에게는 곧 조선의 국왕이 남한산성에서 나와 우리네 황제에게 항복을 하고 한양 도성으로 돌아가기로 이미 이야기가 끝났다고, 복림대군도 우리들이 호위해줄 테니 같이 강화도에서 나와 한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복림대군은 믿었고 그렇게 강화도로 나왔죠. 도르곤은 겉으로는 복림대군을 호위해주는 척했지만 실상은 볼모나 다름없었고, 도르곤이 강화도로 나오자마자 강화도에 남은 청나라 군대 몽골 병사들이 곳곳을 불지르고 파헤치며 살해하고 약탈하면서 강화도가 쑥대밭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13대왕 명종의 아내였던 인순왕후의 신주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선의 신하들 가운데 강화도에 남아 우리가 오랑캐들에게 졌다며 자결하는 사람들도 10명 정도 있었다고 하죠. 김상원의 형이었던 김상용은 강화도의 성 남문에서 화약을 터뜨려 폭사했고, 전 우승지 홍명형도 김상용을 따라 불속으로 뛰어들어 자결했고, 이때 역시 불속으로 따라 들어가 자결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사복시 주부 송시영은 목 매달아 자결했고, 전 사원부 장령 이시직 역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민성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를 밴 뒤 스스로 자결하였죠. 조선왕족 실록에서는 강화도가 함락당할 당시 강화도 내에서 자결한 저와 적을 만나 굴복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결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강화도를 책임져야 하는 소임을 가진 사람들 중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강화도를 총괄하는 강화요소 장신이 도망갔었죠. 이때 같이 도망갔던 사람 중에 김경징이라고 있었습니다. 김경징은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류의 아들로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한량 중에 한량이었습니다. 인조 반정의 주요 공신이었던 아버지를 잘 만나서 사람을 깔보고 갑질하기를 좋아했던 김경징은 병자호란이 터지자 아버지 백으로 강화도 검찰사가 되어 왕실 사람들과 함께 강화도로 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강화도 검찰사로서 김경징은 강화도 수비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경징은 강화도에 있을 때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연회를 열며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기도 일대에선 조선 팔도의 근황병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남한산성 분위기는 말이 아닌데 강화도에서 술판이나 벌이고 있었던 거죠. 아까 강화도가 함락될 때 폭사했다던 김상용이 한 번은 김경징을 꾸짖자 아빠버림에도 김경징은 아버지가 영의정 김류라는 거 하나만 믿고 대들고 원로 대신들에게도 막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르곤의 청나라군이 강화도로 들어오니까 강화요소 장신과 함께 김경징은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버리고 도망갔죠.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강화요소 장신과 김경진은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마지막에 김경징이 아버지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버지조차 아들의 악행에 혀를 차며 아들을 살려주지 않았죠. 한편 남한산성에서는 소현세자를 성 밖으로 내보내니만이 적합한 신하들을 묶어서 청나라 측으로 압송하니만이 여전히 설전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서 소규모 전투들이 덜어 있었고 그때마다 격퇴하기는 했으나 매일매일 홍위포가 날라오니 남한산성 내 공포감은 어마어마했고, 홍위포의 공격에 남한산성의 성벽들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월 25일 청나라의 사령관 용굴대는 이제부터 다시는 사신을 보내거나 국서를 보내지 말고 무조건 국왕을 성 밖으로 내보내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인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찰나 다음날 1월 26일 강화도 함락 소식이 남한산성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있던 정예 군부대였던 훈련도감과 어영청의 고위급 장수들도 이 의미 없는 싸움을 오래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며 계속 싸우자고 하는 신하들을 묶어서 청나라군에게 보내자며 시위에 나섭니다. 영의정 김류가 달래려고 했으나 군부들도 따르지 않았다고 하자 인조는 상당히 곤란해하며 이제 정말 항복을 해야 하는 단계가 왔음을 직감합니다. 인조는 주화파 인물들이었던 최명길, 홍서봉, 김신국을 청나라군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세 사람은 인조 대신 소현세자를 보내 항복의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청나라 측 사령관 용골대는 조선의 임금이 직접 나오지 않는 이상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강화도가 청나라군에게 함락되었으며 그곳에 있던 모든 왕실 사람들이 인질이나 다름없이 되었다는 보고가 남한산성에 전해집니다. 성 안에 통곡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죠. 처음엔 인조가 강화도의 함락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을 속이려는 청나라군의 거짓 정보라고 여겼으나 영의정 김류가 직접 복림대군의 편지를 확인했죠.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자 주화파들은 조심스레 인조에게 항복을 제안했습니다. 홍서봉은 외로운 성의 형세가 이미 극도에 이르렀는데 저들이 또 새로 강화도까지 얻었으니 지금 한창 그 뜻이
오만할 때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머뭇거린다면 헤아릴 수 없는 화가 필시 닥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홍주는 오늘날의 일은 반드시 상께서 마음속으로 결단한 뒤에야 할 수 있는데 신자의 입장에서는 차마 우러러 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뢰었으며, 최명길은 지금 만약 일찍 결단하시면 그래도 만에 하나 희망이 있습니다. 성에서 나가면 보존되고 위태로울 확률이 반반이지만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열이면 열 망하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인조는 막다른 길까지 왔다고 차라리 자결하고 싶다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했으나 최명길의 설득에 인조도 눈물을 머금고 항복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결국 인조도 항복의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는데요. 인조가 최명길에게 항복의 표문을 작성하게 하자 척화파 신하들이 또 우르르 몰려와서 내일 차마 말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하신다니 사람이 생긴 일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지난 역사를 두루 살펴보아도 짐승 같은 나라에게 나가 항복하여 화를 면한 자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성 안에 식량도 수십일을 버티기에 충분한데 내일 성을 나가신다니 이것이 무슨 계책입니까? 더구나 교활한 오랑캐의 흉모는 헤아릴 수 없으니 한 번 나간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라며 반대합니다. 이에 인조는 경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처음 생각에 이런 일은 결코 따를 수 없고 오직 성을 등지고서 한바탕 싸워 사직과 함께 죽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군정이 이미 변했고 사태도 크게 달라졌다. 밤낮으로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강화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자부들이 모두 잡혔을 뿐만 아니라 백관의 족속들도 모두 결박당해 북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내가 혼자 산다고 하더라도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다시 보겠는가? 라고 하자 척화파 대신들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하죠. 그렇게 1월 27일 최명길은 항복하겠다는 최종 국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용골대와 함께 항복 의식에 대해 협의하죠. 남한산성에서 항복을 결정하고 항복 의식을 준비하는 동안 기쁜 건지 뭔지 한 번의 전투에서 조선군이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화 전투인데요. 예전 부원수 신경원이 평안도 병력들을 입고 남한산성으로 남하하다가 청나라군의 매복에 걸려 포로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때 패배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아직 평안도 병력에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평안도에서 황해도 사이에는 약탈과 보급을 위한 청나라군 후방부대들이 많아서 함부로 군대를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록 늦게 남아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류림이 이끄는 평안도 병력이 남한산성으로 남하하고 있었습니다. 1월 26일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와 평안병사 류림의 평안도 병력이 강원도 철원의 김화를 지나고 있을 때 인근 지역을 약탈하던 청나라 군의 몽골 기병대를 맞닥뜨립니다. 다만 홍명구와 류림은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아 따로따로 진영을 설치했는데 조선군의 진영을 파악한 청나라군의 몽골 기병대가 홍명구의 진영과 류림의 진영을 각기 격파합니다. 이는 수성전이 아닌 천하의 몽골 기병대를 상대로 한 야전에서의 싸움이었는데요. 홍명구의 부대는 전멸했으나 류림의 부대는 몽골 기병대를 모두 격파해내는데 성공합니다. 이 전투가 병자호란에서 멸안되는 승리한 전투인 김화 전투입니다. 하지만 김화 전투는 전세에 큰 영향을 주는 전투는 아니었습니다. 류림의 부대는 김화 전투에서 몽골 기병대를 퇴치한 후 남한산성을 지키러 가기 위해 계속 남아 경기도 가평에 이르렀을 때 소식을 듣습니다. 인조가 항복했다고 말이죠. 항복이 정해지자 척화파 대신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조 참판 정호는 차고 있던 칼을 빼내어 할복을 시도했지만 중성만 입고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조판서 김상원은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 항복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결을 시도했지만 때마침 아들들이 확인하여 구출해주면서 김상원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군 진영에서 여전히 척화파 신하들 몇 명은 반드시 청나라군으로 보내야 하며 그들의 처분은 청나라군이 알아서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계속 요구 중이었습니다. 인조는 뼈를 깎는 고통으로 윤집, 오달재, 홍익한 세 사람을 보내기로 하죠. 이 세 사람은 특히 말하고 쓰는 어투가 공격적이라 청나라군이 봤을 때 매우 불편해하던 글들이 많아 이 세 사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집, 오달재는 남한산성 내에 있었고 홍익한은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인조는 너무나도 미안한 마음에 1월 29일 윤집, 오달재를 따로 불러 술을 마시며 그대들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에 그런 말들을 했으면 안다 하며 위로해 주었죠. 윤집과 오달재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며 결코 인조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조는 그들의 남은 가족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주죠. 그리고 마침내 1월 30일 인조는 용포를 입을 수 없다는 조건에 항복을 상징하는 남색옷과 백마를 타고 의장은 모두 제거한 채 시종 50명만 거느리고 소현세자와 함께 서문을 통해 남한산성을 나왔습니다. 용골대는 군사들을 보내 남한산성에서 나온 인조를 맞이했고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있던 삼전도까지 데려갑니다. 삼전도는 지금의 롯데월드가 있는 잠실 일대입니다. 딱 그 롯데월드 자리가 인조가 항복한 자리랍니다. 참석한 신하들로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비서실장 정도 있었고
있었고 세자도 최소한의 경호병력만 데리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삼전도에 도착해보니 단 위에 홍타이지가 황옥을 펼치고 앉아있고 갑옷과 투구 차림에 활과 칼을 휴대한 자가 방진을 치고 좌우에 옥리파였으며 악기를 진열하여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조는 단 아래 북쪽을 향해 자리를 마련하였죠. 홍타이지는 지난날의 일을 말하려 하면 길다. 이제 용단이 내려왔으니 다행스럽고 기쁘다라고 하자 인조는 천은이 망극하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3개 구고들의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3번 절하고 한 번 절할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에 조아리는, 그렇게 총 9번 머리를 조아리는 항복 의식을 행한 거죠. 각종 매체에서는 이 비극적 사건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조가 머리를 빻아 이마에서 피가 철철 났다는 식으로 묘사하곤 하지만 그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 후대에 과장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3개 구고들에는 유목민족 사회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항복 의식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래도 굴욕적인 건 맞았고 병자호란은 삼전도의 굴욕이라는 사건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47일간의 남한산성 수송전도 끝이 났죠. 삼전도의 항복 의식이 끝나고는 청나라의 장군들 및 조선의 신하들은 활쏘기 놀이를 하기도 했고 연회도 베풀고 홍타이지의 명령으로 용골대는 조선의 인조에게 화려한 안장을 놓은 백마 한 마리를 선물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선의 신하들은 억지로 노는 척만 했죠. 해질 무렵이 되자 청나라군은 본인들이 호위해줄 테니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을 한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은 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갔는데 이때 한양으로 간 일행은 인조와 소현세자 그리고 극히 일부분의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잠실에서 남한산성 일대에는 수많은 병사들, 백성들, 궁인들이 남아있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골대는 청나라군을 풀어 그들을 약탈하고 혹은 포로로 사로잡았죠. 이들은 울부짖으며 말하길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 임금이시여 우리를 버리고 가십니까? 하였는데 길을 끌고 울며 부르짖는 자가 10,000명을 헤아렸다고 합니다. 인조의 일행은 밤늦은 시간이 되어 창경궁에 도착합니다. 한양으로 오기까지 거리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청나라 병사들이 조선의 백성들을 약탈하거나 희롱하고 있었고 여전히 곳곳에선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었고 죽은 시체들도 거리거리마다 빼곡했죠. 우선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군은 조선의 세자인 소현세자와 인조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포함해 많은 왕족과 지배층들을 볼모로 데리고 청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측에서 척화파 신하들을 본보기로 보낼 것을 강화의 조건으로 내세웠고 인조와 조정에서는 윤집, 오달제, 홍익환 세 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이 세 사람은 볼모가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청나라로 끌려갔고 청나라의 수도 선양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청나라 측은 윤집, 오달제, 홍익환 세 사람에게 만약 가족들을 데려와 이곳 선양에서 살고 청나라인이 되겠다고 하면 세 사람을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세 사람은 모두 거절하고 처형당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의절을 죽음까지 끝까지 지켜낸 인물이라 하여 사막사라고 부르죠. 오늘날 남한산성에 가시면 사막사의 세 사람을 추모하는 사당이 남아있습니다. 처형당할 때 오달제가 작성한 시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외로운 신하 의리바르니 부끄럽지 않고 성주의 깊으신 은혜 죽음 또한 가벼워라. 이 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홀로 계신 어머님 두고 가는 거라오. 또 한 명 알려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최명기를 포함해 조정의 주화파들이 여러 번 청나라군 진영을 방문했을 때 청나라 내에서 만주와 조선말을 통역했던 통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명수라고 조선인이었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선 조우진 배우님이 역할을 맡았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조선인이면서 청나라인이 되어버린 매국노라고 볼 수 있겠죠. 정명수는 평안도 출신의 천민이었는데 젊은 시절 만주족에게 포로로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조선왕족실록에 의하면 정명수는 성질을 본래 교활하며 그간 조선의 사정을 몰래 청나라 측에 고해바치며 홍타이지의 신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청나라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명수를 거쳐야 했기에 정명수는 청나라 조선 외교관계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 됩니다. 당연히 조선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로비를 받았고 조선 내 정명수의 가족들도 여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는 어쨌든 통역관이긴 했으나 실제로는 뒤에서 조선의 정보를 청나라에 빼돌리던 첩자이기도 했습니다. 병자호란 시리즈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김자점과 심기원의 후일담이 가장 궁금하셨을 겁니다. 병자호란 당시 김자점은 황해도 병력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내려가던 중 경기도 양평에 주둔했고 한양 도성의 책임자였던 심기원은 한양에서 나와 강원도 병력을 데리고 경기도 양평으로 가서 김자점의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김자점과 함께 심기원까지 조선 군부의 최고 직위였던 도원수에 임명했으며 나중엔 함경도 병력도 경기도 양평에 합류합니다. 충청, 경상, 전라도 근황병들은 싸우다 와해되었지만 경기도 양평에서 김자점과 심기원이 지휘하던 황해도, 강원도, 함경도 병력은 아무것도 안하고 계속 경기도 양평에 있기만 했죠. 남한산성 내 인조와 조정은 대체 김자점과 심기원의 부대는 경기도 양평에서 뭘 하고 있냐고 답답해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는 김자점을 야비한 겁쟁이로 묘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후대의 학자들은 김자점과 심기원이 띵가띵가 싸우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도 경기도 양평에 고립되어 있었고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도원수가 2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군대 운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김자점과 심기원 모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자점과 심기원은 파직된 이후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나마 김자점과 심기원은 인조반중의 주도 세력이었던, 즉 공신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처벌이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제의 인물 임경업. 임경업은 병자호란 직전 혼자서 전쟁 준비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의 근거지였던 의주읍성과 의주의 백마산성을 강화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임경업이었기에 백마산성에서 수송전이 이루어졌으면 조선판 요동성 전투가 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청나라군은 백마산성을 아예 우회해서 수도 한양으로 직공하는 바람에 임경업의 전쟁 준비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고려시대의 양규입니다. 고려 거란 2차 전쟁 당시 양규 장군은 딱 병자호란 때 임경업이 주둔하고 있던 백마산성에서 거란군과 싸웠습니다. 그때 백마산성 이름은 흥화진이었죠. 양규는 흥화진을 지켜냈고 거란군이 도저히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하자 흥화진 공격을 포기하고 흥화진을 우회해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직공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병자호란과 매우 비슷하죠. 하지만 결과가 사뭇 달랐는데요. 양규는 거란군이 흥화진을 우회해서 고려의 수도로 내려가자마자 바로 흥화진을 나와서 주변 강동육주의 고려군을 규합해 거란군의 후방을 교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려의 수도 개경을 함락한 거란군도 보급 문제 때문에 빠르게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양규는 돌아가는 거란군도 공격해 죽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다만 임경업은 백마산성에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만약 임경업도 양규처럼 백마산성에서 나와 조선군을 모아 청나라군의 후방을 교란했다면 병자호란의 결말은 달랐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아쉬운 점이지만 어떤 학자분들은 임경업이 그거를 과연 몰랐을까? 임경업이 성에서 나오지 않은 건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게 아니었을까? 청나라군도 후방 교란을 막기 위해 백마산성과 그 주변을 철저하게 포위하고 통제해서 임경업도 나가 싸우지 못한 게 아니었을까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청나라의 요구에 따라 조선군은 청나라와 연합해 압록강에 있던 섬 가도에 남아있는 명나라의 잔병들을 토벌했습니다. 이때 조선군을 이끌었던 게 임경업이었죠. 임경업은 청나라와 싸우기 위해 강화해놓은 군사들로 오히려 청나라를 위해서 사용한 꼴이 되었던 거죠. 청나라는 만리장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던 명나라의 요새 영원성 전투를 오래도록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후 홍타이지는 영원성 전투에 조선군도 합류하도록 강제했고 그때도 임경업이 이끄는 조선군이 투입되었죠. 그런데 이때 임경업의 조선군은 정말 대충 싸웠습니다. 화살을 쏠 때 화살촉을 제거하고 쏘고 화포를 쏴도 포탄을 넣지 않았고 일부러 길을 잃어버리는 척을 하는 등 세상 싸우기 싫은 티를 팍팍 냈습니다. 이게 임경업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조선의 조정에서 임경업에게 지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의 조정은 그동안 계속 명나라 측에 청나라 몰래 밀서를 보내 우리는 명나라와 싸우고 싶지 않다,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다,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싸우지는 않겠다는 내용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급 정도 되는 관리가 청나라에게 항복하면서 그간 조선의 조정에서 보내온 밀서들을 전부 청나라에게 보여주었고 분노한 청나라는 관련자들을 싹 잡아 청나라의 수도 선양으로 불러들이도록 했습니다. 이 중 임경업도 포함되어 있었죠. 병자호란 당시 경기도 양평에 많은 병력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싸움에 응하지 않았던 두 도원수 중 심기원은 유배가 불력해서 고위관직을 역임합니다. 심기원은 반정공신의 서인 즉 공서파였기에 금세 돌아올 수가 있었죠. 심기원은 좌의정이면서 남한산성을 총괄하는 수호청의 최고직 수호사까지 겸하였습니다. 청나라의 불호령으로 임경업이 청나라로 끌려가게 생기자 심기원은 임경업을 찾아가 도망가라고 제안했고 임경업은 머리를 깎고 승려를 위장한 뒤 명나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좌의정 겸 수호사였던 심기원은 정확히 어떤 이유와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역모를 꾸밉니다. 인조를 사왕으로 만들고 처음에는 소현세자를 나중에는 다른 왕족 중 한 명인 회은군을 왕으로 만들기로 하죠. 이미 한번 인조 반정을 일으킨 적도 있고 또 수호사로서 수호청 병력을 동원할 수 있으니 심기원은 가능하다고 봤나 봅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로 인해 발각이 됐고 심기원은 결국 극형에 처해집니다. 유배를 갔던 김자점 역시 복귀하였고 최명길의 추천에 따라 계속 조선의 군부를 책임집니다. 김자점이 군사적 재능은 분명 있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렇다면 병자호란 당시 최대의 대립구도를 만들었던 최명길과 김상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조는 비록 패배한 전투이지만 누구보다 최명길이 가장 고생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최명길은 영의정에 임명되죠. 그렇다면 김상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청나라에선 당연히 김상원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청나라가 아직은 증거 없이 조선이 여전히 명나라와 내통하고 있다는 걸 의심하고 있으며 누군가 명나라와의 연락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여기던 찰나 청나라로 사신을 갔던 일행 중 김상원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청나라는 조선에 있던 김상원을 선영으로 압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급이 청나라로 투항하면서 그간 조선의 조정에서 보내온 밀서들을 전부 청나라 측에 넘기자 분노한 청나라는 관련자들을 싹 잡아 청나라의 수도
선영으로 불러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때 임경업은 명나라로 도망가고 말이죠. 이때 최명길 또한 영의정으로서 압송되었고 먼저 선영으로 끌려왔던 김상원과도 다시 만나게 되죠. 청나라는 김상원의 강직하고 떳떳한 자세, 그리고 최명길의 유려한 언변과 논리, 그리고 영의정으로서 모든 걸 책임지려는 모습에서 김상원과 최명길 모두에게 감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청나라의 예쁨을 한껏 받고 있던 소현세자가 청나라 고위 왕족들을 설득해 김상원과 최명길 모두 조선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김상원은 낙향에 은둔하였으며 최명길은 귀국 후 사망합니다. 인조 제위 초중반기에 사실상 모든 정무를 총괄하던 실무자가 최명길이었고, 최명길은 뛰어난 현실주의자였지만 최명길 사후 서인 정권은 김상원의 보수주의를 숭상하는 분위기로 변합니다. 그리고 김자점이 인조 제위 후반기에 실세가 되죠. 결국 청나라는 만리장성을 돌파 베이징을 함락합니다. 이때 명나라의 망명 같던 임경업은 청나라의 설득으로 청나라로 귀순하죠. 청나라에게 적대적이었던 임경업이었지만 임경업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청나라에서 임경업을 청나라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때 조선과 연락을 총괄하던 통역가 정명수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김자점이 사신차 중국을 방문했을 때 역적 심기원이 살려주었던 임경업이 청나라에 있는데 왜 데려가질 않냐며 이야기했고, 김자점 귀국 후 보고를 받은 인조는 임경업을 조선으로 보내달라 요청합니다. 이렇게 임경업은 다시금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임경업은 심기원의 역모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무고를 주장했으나 노쇠한 나이에 계속되는 국문을 견디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병자호란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조선이 여러가지 조건에서 질 수밖에 없었음을 느끼게 하는, 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까 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역사 돋보기가 추천하는 2025년 8월 신간도서 3.1운동을 세계 최초로 보도했던 엘버트 테일러와 메이 테일러 부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된 창작 어린이 역사 동화극 딜쿠샤에 초대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